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12월 14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총 부채만 많게는 우리 돈으로 66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파산을 일으킨 업체 기억나시죠? 아, 가상화폐 거래소 FTX죠? 그렇죠. 그 FTX의 창업자 샘 뱅커먼 프리드. 이 지난달 파산 후 도피 중이라는 소문이 들려왔잖아요. 그런데 어제 미국 플로리다주 옆에 있는 섬나라 있죠. 이 바하마에서 전격 체포됐다고 합니다. 네. 이 뱅커먼 프리드가 거주 중이던 고급 리조트에 미국 정부의 요청을 받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 정부가 요청해서 바하마 경찰이 쳐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뱅커먼 프리드를 체포했다는 겁니다. 이 뱅커먼 프리드의 체포는 지난달 11일 FTX가 파산을 신청한 지 한 달여 만이래요. 이에 따라 뱅커먼 프리드는 곧 미국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FTX보다 이게 확실하게 안 나오긴 했지만 어찌 보면 더 큰 규모의 파산이다 라고 알려지고 있는 이 테라 루나 폭락 사태. 지금 알려진 것으로만 따져도 77조 원이 넘는다. 뭐 피해 규모가 말이죠. 이런 얘기도 들리잖아요. 네. 근데 이 사태 이제는 좀 가물가물해지시죠? 상당히 오래전이에요. 벌써 7개월 전이거든요. 지난 5월에 이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미국은 한 달 만에 잡는데 우리나라는 7달이 지나도 냅두고 있다 이거군요.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나 이상해요. 이 사태를 일으킨 두목 권도영 있죠. 이 권도영은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 사태가 불거진 다음에 검찰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권도영이 싱가포르에 있다. 그래서 강제 수사도 고려하고 있다. 뭐 언론에 대놓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종적이 묘연한 상태예요. 그리고 지 스스로도 그랬잖아요. 자기는 도망간 게 아니다. 그런데 들어오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또 전해졌습니다. 뭐냐면요. 권도영이요. 싱가포르에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어디에 있느냐? 아이고 멀리도 갔네요. 동유럽 국가인 세르비아에 있대요. 이 루나 테라코인이 폭락하기 직전인 4월 말에 싱가포르로 도망친 것으로 권도영이 알려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세르비아에 간 게 최근의 일도 아니래요. 지난 9월 초 그것도 세르비아로 바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두바이를 통해서 들어간 것으로 드러나고 있대요. 그걸 검찰이 뒤늦게 어젠가 이걸 밝혔어요. 다른데 자꾸 압수수색 하니까 인원이 부족한 모양이네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검찰이 이 사실을 밝히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권도영에게는 수배자 검거해 송환하도록 인터폴 최고 등급 이 적색 수배라고 하는데요. 이게 내려져 있대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해요. 이 권도영이 도망간 것으로 추정되는 세르비아, 우리나라와는 범죄인 인도 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 얘기가 뭐겠습니까? 이 잡지 못할 수도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저런. 아니 도대체 7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9월 초까지는 싱가포르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국제공항 허브인 두바이를 통해서 세르비아로 도망가고 있는데 그거 안 잡고 뭐 했나요? 너무 바빠서 그랬을 거예요. 아니면 우리 검찰이 미국 검찰보다 무능하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면 권도영이 뱅커먼 프리드보다 더 얍삽하다, 머리가 좋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대다수 영양제 브랜드는 하나의
국내 제조업체에 모든 품목의 생산을 맡깁니다. 비용을 줄일 수 있거든요. 국내만 해도 수백 개의 외주 제조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들마다 잘 만드는 품목은 다릅니다. 비타민에 특화된 업체, 오메가3의 강점이 있는 업체는 다 달라요. 그래서 브리오는 각 품목을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업체에 일일이 접촉해서 생산합니다. 브리오 품목 수는 현재 14개지만 거래하는 제조사는 7곳이나 되는 이유죠. 다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원가가 다소 높아져 소비자가도 덩달아 높은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똑똑한 소비자들은 금방 알죠. 처음 보는 브랜드지만 먹어보니 괜찮네? 하시거든요. 그래서 재구매율이 높답니다. 브리오 비타민, 오메가3, 루테인을 포함한 14개 제품은 브리오 공식 쇼핑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브리오를 검색하세요. EPD의 픽. 고객과 함께하는 은행, 고객과 함께 걸어가는 은행. 이 TV나 신문, 유튜브 이런 데 쏟아지는 은행 광고 문구들이죠. 이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돈을 받아 불려주고 우리 사회에서 돈이 돌게끔 해주는 선순환 구조에 은행이 일조한다. 뭐 이런 거를 광고하는 것 같아요. 일반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고요. 그래서 은행은 공공기관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 사기업이죠. 하지만 공공기관 성격이 매우 강하죠. 네. 그런데 요즘 우리 은행들의 모습을 보면 이 공공자를 붙여도 될까? 고객과 함께한다라는 얘기 믿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거든요. 예, 공공자 붙여도 되죠. 공공의 적 아닙니까? 아, 공공의 적으로. 진짜 공공의 적이란 말을 붙일 만큼 배신 행위를 하는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경불진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비가 올 때 은행이 우산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빼앗는다. 이런 지적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여전한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은행이 이런 짓거리를 하면 일을 못하게 말리거나 심하면 통제까지 해야 될 정부. 근데 이번 정부는요, 이상하게 그걸 부추기고 있다라는 인상이 너무나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 대표적인 모습 몇 가지를 살펴볼까 합니다. 이 첫 번째, 1억 원을 맡기면 연 600만 원이 넘게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 한 달 전만 해도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네이버, 카카오 여기를 도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이나 부동산, 가상화폐 이런 데 투자한 돈을 빼서 은행 정기예금으로 넣으려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기존 예금 이거 너무 낮은데 높은 금리로 갈아탈까? 이런 고객들도 몰려들고요. 그래서 예전에도 박 PD도 전해줬었고 여러 차례 전해드렸었죠. 은행 창구에 때 아닌 오픈런이 연출된다. 그렇죠. 이 아이폰이나 명품 사려는 것이 아니라 정기예금 들려고 은행 문 열기 전부터 줄을 선다. 정말 놀랍고도 부러운 장면. 이 하시려는 분들은 돈이 있으니까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이 PD, 박 PD 같은 사람은 꿈도 못 꾸죠. 서울에서 대전에 신협까지 가서 밤을 새워서 친구와 함께 간 한 분이 적금을 넣는 모습 설명해 드렸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대전뿐만이 아니었어요.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아무튼 이런 모습 때문인지 10월 정기 예적금에 돈이 얼마나 물렸는지 아세요? 46조 원. 우리나라에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나 봐요. 46조 원에 가까운 돈이 물렸다고 합니다. 이거는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1년 12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래요. 그런데요, 이런 모습이요, 최근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달 만에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국내 4대 시중은행 예금 금리 최근에 찾아보시면 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이젠 5%대 훌쩍 넘고 6%대를 향해서 갈 것 같았었는데 이게요, 어느샌가 다시 4%대로 복귀가 돼버렸어요. 이 어제 기준으로 시중은행 금리를 살펴보니까 1년 만기 정기예금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은요, SC제일은행의 이그린 세이브 예금 이거더라고요. 이 상품의 기본금리는 연 5%. 와, 그래도 5%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게 우대금리까지 받으면 5.2%까지 준대요. 하지만요, 요거 받으려면요, 만기 일시 지급, 요때만 되고요. 또 다른 조건까지 붙는다고 합니다. 월 이자 지급식 이 방식으로 이 상품에 가입하잖아요. 그러면요, 금리가요, 4.9%대로 뚝 떨어져 버려요. 사실상 5% 밑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상품은요, 지난달만 해도 기본이 5.3이었거든. 근데 이달 들어서 0.3%포인트나 갑자기 훅 낮아졌다는 겁니다. 예. 그럼 다른 은행들은 4%대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지금 시중은행들이 판매하는 예금 죄다 5% 미만, 박 PD 얘기대로 4%대라는 거예요. 지난달 최고 5% 금리가 적용됐던 하나은행의 하나 정기예금. 이것도요, 연 4.85%밖에 안 준대요. 그리고 연 4.95%, 연 5.01% 주던 신한은행의 솔 편한 정기예금, 그리고 KB국민은행의 KB스타 정기예금. 이것도요, 지금은 각각 4.7%, 4.78% 이것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이런 4대 시중은행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저축은행은 예금금리가 더 높잖아요. 그래서 지난달만 해도 6% 넘는 것들도 쏠쏠하게 있었고요. 7%가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면서 저축은행에 돈 넣어볼까 하셨던 분들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도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6%를 넘기도 했던 개별예금 상품 금리도요, 최근에는 최고가 5.9%, 6%는 이제 없어요. 이 저축은행만 그럴까요? 상호금융권 이런 데에서도요, 현재 예금 최고 금리는 6%가 넘는 게 있긴 하지만요, 이전과 같이 6%대 중후반 6.5, 6.6 이런 상품은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은행들은요, 이렇게 설명해요. 자금 시장 상황이 지난달보다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이 지난달 많이 어려웠잖아요. 그 전부터 어려웠지만 이 김진태발 이 회사채 대란 일어나면서 은행 자금 확보도 힘들어진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게 지금은 좀 개선되고 있다라고 은행들은 설명하는데, 에이, 설마 그게 이유일까요? 진짜 이유는 정부의 압박, 이 사실을 아마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정부가요, 자금 확보를 위해 과도하게 예적금 금리를 올리는 것을 자제해달라 은행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요청입니까? 이 말 안 들으면 가만히 놔둘까요? 실상 강압이잖아요, 강압. 이 때문에요, 은행들을 일제히 예금 금리부터 낮추기 시작했고요. 이 때문에요, 여윳돈을 높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금융 소비자들은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정기예금 금리 지난달 보니까 5%대를 넘기 시작했으니까 조금만 있다가 정기예금 가입해야지, 갈아타야지. 이랬던 분들, 이 시기를 놓쳤다는 겁니다. 네. 문제는요, 매달 15일경에는 이 코픽스 금리가 결정되잖아요. 이 코픽스 금리가 은행 금리의 기준이 되죠. 특히 변동형 주택담보대출금리에. 근데 우리 시간으로 하필이면 또 15일 새벽에 미국 기준금리가 결정되잖아요. 내일 새벽에. 근데 앞서 박 PD가 얘기한 대로 빅스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면 코픽스 금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르겠죠.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앞서 얘기처럼 수신금리는 지금 내리고 있잖아요. 근데 코픽스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대출 금리는 올린다는 거예요. 즉, 정부가 예대 마진을 줄이겠다고 개입을 해왔는데 오히려 은행들의 예대 마진만 더 늘어나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 아니면 의도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서민들의 고통은 더 커지는 상황이 펼쳐지고요. 예. 이 예대 금리 차이를 공시를 하고는 있지만 모든 은행들이 다 이렇게 해버리면 공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정부가 은행에 개입하면서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것 같아요. 또 두 번째, 마이너스 통장부터 갚아라. 최근 들어 경제지를 중심으로 이런 제목의 뉴스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일단 요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정기예금 금리 내리긴 내렸잖아요. 근데 정부의 압박 때문인지 아직 코픽스 금리가 오르지 않았기 때문인지 대출 금리도 최근 들어서 살짝 내렸거든요. 물론 전문가들은 앞서 얘기처럼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가 정부의 빠른 대처 덕분에 이게 해결이 됐다. 자금 경색이 풀리고 있다. 라고 설명을 하긴 해요. 실제로 보면 1년 만기 은행채 이게 금리가요. 지난달 초만 해도 5.1%를 넘어서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근데 이달 들어서 지난 12일에는 4.5%대까지 하락했다고 합니다. 네. 5년 만기 은행채 금리도요. 역시 같은 기간 5.279%에서 4.686%까지 하락했고요. 우리 정부의 대처, 이게 큰 역할을 했을까요? 그것보다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질 것이다. 이런 전망 덕분에 이 자금 경색이 풀리면서 좀 내려가지 않았을까라고 보인다는 거죠. 내일 새벽 미국 기준금리 결정 이후 우리나라 자금 시장이 어떤 방향을 보이는지 보면 정부 대처 때문인지 미국 금리 때문인지 더 명확해질 것 같고요. 예. 실제로 주담대 금리가 살짝 떨어졌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떨어지긴 했어요. 최근 4대 시중은행의 혼합형 주담대 금리 5.05에서 6.83. 한 달 전과 비교해도 금리 상단이 0.44%포인트, 뭐 많지는 않지만 하락은 했다고 합니다. 또 지난달 금리 상단이 8%에 육박했던 주요 시중은행의 변동금리 주담대도요, 7% 초반으로 내려왔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직장인들의 비상금으로 불리는 게 있죠. 마이너스 통장. 마이너스 통장 금리는 좀처럼 내려가질 않고 있다는 거예요. 네. 최근 4대 시중은행의 신용점수 900점 이상인 고신용자들에게 적용되는 마이너스 통장 금리가요. 이 고신용자들인데도 8%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 신용점수 600점 이하의 저신용자들에 적용되는 마이너스 통장 금리는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이 시중은행인데도 무려 12%. 이거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아니, 주담대 금리는 하락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통장 금리 왜 이래? 이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비난을 받더라도 우리는 계속 재미 볼 거야. 뭐 이런 욕심 아닌가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특히 정부가 예대 마진을 통제한다면서 주로 들여다보는 곳 주담대 금리거든요. 네. 뭐 마이너스 금리 관련돼서도 정부에서 발표하지만 그래도 가장 관심 있는 게 주담대 금리 가지고 언론들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들은 야 마이너스 금리는 괜찮나 보다. 여기서 장사를 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중 분할 상환 방식 주담대 예대 금리 차 이게 은행연합회에 공시가 돼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주담대 예대 금리 차는 최저 0.33%밖에 안 돼요. 근데 마이너스 통장 최저 예대 금리 차는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최저인데도 1.21%. 4배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 쥐를 몰 때도 도망갈 구멍은 하나쯤은 남겨두라고 하잖아요. 안 그러면 쥐한테 물릴 수도 있으니까. 정부가 은행을 몰면서 주담대는 뭐라고 하면서 마통금리는 하나의 구멍으로 남겨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언론들이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뭐 이러면서 여유 자금이 있으면 마이너스 통장부터 상환하라. 뭐 이런 기사를 쏟아냈는데 예. 아니 여유 자금이 있으면 뭐하러 마이너스 통장을 씁니까? 예. 비싼 금리 내면서 여유 자금이 없으니까 쓰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은행의 배신. 요즘 은행 가기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은행들이 비대면, 디지털 뭐 이런 트렌드로 바꾼다면서 은행 창구를 빠르게 없애고 있잖아요. 네.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4대 은행이 보유한 점포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총 2,891개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많은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4대 은행 영업점이 3,000개 밑으로 떨어진 건 올해 1분기부터, 이때부터라는 겁니다. 그전엔 3,000개 이상이었다는 거죠. 찾아보니까 2015년, 이때만 해도 3,924개나 됐대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은행권들이 점포를 줄이기 시작하면서 와, 1033개나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26%나 감소했다는 거예요. 이게 날짜로 계산해 보잖아요. 이틀에 하나씩 4대 은행 점포 중 하나가 없어졌다. 그래서 우리 동네도 없어졌어요. 네. 불편해 죽겠어. 거의 모든 동네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시골이 아니라 서울 시내에서도 은행 창구를 가려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버스를 타야 한다. 이런 하소연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큰 문제도 있습니다. 버스도 빨리 타야 된대. 왜냐면요. 은행 영업시간 때문에요. 은행 창구 요즘 자주 안 가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요즘 은행 언제 열고 언제 닫을까요? 9시에 열고 3시 반에 닫지 않나요? 아, 하나 맞고 하나 틀렸어요. 뭐냐면요. 과거에는 9시에 열고 4시에 닫았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난 7월부터는요. 30분 늦게 열고 30분 일찍 닫고 이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을 여는 건 9시가 아니라 9시 반, 닫는 건 박 PD 얘기처럼 3시 반 이런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늦게 열고 너무 빨리 닫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가도 문제예요. 이렇게 영업점이 30% 가까이 줄다 보니까 대기 고객이 엄청나게 많아요. 맞아요. 박 PD 얘기처럼 은행 창구 진짜 메어 터지거든요. 이 번호표 뽑고 과거에는 한 30분 정도 기다리면 일을 처리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2~3시간이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 드리면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요즘 PC나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가 다 되는데 무슨 소리냐. 그런데요. 아직도 창구에서만 가능한 업무 꽤 있거든요. 특히 요즘은요. 보이스피싱 이게 너무나 피해를 많이 주니까요. 이 예방 목적으로 보안이 엄청 강화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점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대요. 네. 대표적인 게 뭐냐? 일정 기간 동안 이 인터넷 뱅킹 접속 기록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거래 중지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업점을 방문해야 그 계좌를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비대면으로 절대 안 돼요. 계좌를 해지할 때 이게 처음에 은행 창구에서 연 계좌는요. 반드시 또 은행 창구에 가야만 해지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또 한 가지. 이 어린 자녀들 명의로 애들 용돈 아니면 세뱃돈 이런 거 모아주시는 통장이 있잖아요. 이런 통장이 있는 경우 이거를 나중에 해지할 때나 아니면 갈아탈 때 이거 모르시는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우리 애들 세뱃돈 통장 이거 갈아타려고 하니까요. 부모 혼자 오면 안 된대요. 부모가 같이 와야 된대요. 이 혼자서 뭔가 나쁜 짓을 할까 이렇게 의심하나 봐요. 요즘 워낙 그런 분란이 많으니까 혼자 가게 되면 상대 배우자의 위임장까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뿐만 아니라 대출 같은 거 상담 받을 때도 이 전화나 비대면으로 받으면 아무래도 힘들잖아요. 직접 만나서 하는 게 훨씬 편하죠. 특히 가장 힘드신 분들, 스마트폰이나 PC에 익숙하지 않으신 어르신들,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은행 창구에 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문제는 이런 상황인데도 은행 영업시간 앞서 얘기처럼 아니 9시 반에 열고 3시 반에 닫는다는 거예요. 코로나 거리 두기 때문이다 라는 핑계를 댔었는데 지금 이거 다 풀렸잖아요. 그런데 다른 건 다 풀렸는데 웬일인지 은행 영업시간만큼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대요. 이 때문에 직장인들은 이런 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은행 창구 가야 될 때 업무 시간 내에는 힘들잖아요. 자신 일할 시간 내에는 할 수 없이 연차까지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이런 분들 시간이 금쪽 같을 텐데 이런 분들도 어쩔 수 없이 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3시 반에 문 닫으면 너무 일찍 닫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은행 직원들은 그러더라고요. 3시 반부터 사실상 우리는 업무 시작이다. 그 뒤에 뭐 체크할 것도 많고 서류 작업도 많다는 뜻일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더 뽑아서 가뜩이나 역대급 수익을 내고 있는데 더 많이 뽑아서 일을 서로 나눠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영업시간도 늘리고.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은행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욕 들을까 봐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창구 이용 고객 생각보다 많지 않다. 대기 시간 자기들이 평균 내보면 예전에 비해 길어지지 않았다. 왜? PC, 스마트폰 이걸로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아유, 7할도 풍년이네. 뭔 대기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최소 1시간인데. 아유, 1시간은 양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갔었을 때는 2시간 넘게 걸렸어요. 일부러 창구가 물리지 않는 시간을 피해서 갔는데도요. 아니, 그러면 앞서 얘기처럼 박 PD가 은행 지금 장사 잘한다고 했는데 진짜 어떨까? 제가 그 통계도 찾아봤어요. 4대 금융그룹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순이익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이게요. 조 단위가 넘어가요. 그러면 한 1조? 2조 정도 벌었을까? 무려 14조입니다. 사상 최대 실적 잔치를 이어가고 있어요. 네. 왜 이렇게 많이 벌었느냐? 비결이 여기 있대요. 은행들이 아주 스마트한 영업을 해서 라고 했었으면 이런 얘기 꺼내지도 않았겠죠. 정부가 나서서 예대 마진 줄인다고 했는데 역시나 예대 마진 덕분에 29조 원을 벌어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이익만 14조 원.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요. 은행원들 지난해 평균 연봉이 얼마인 줄 아세요? 1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1억 550만 원. 한 해 전보다 7.6%나 올랐어요. 예대 마진을 줄여라. 수신금리를 너무 올리지 말아라. 라고 했던 정부. 근데 웬일인지 이 영업시간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어요.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주 52시간 근무. 요즘 이렇게 일해서 어떡해. 더 해야지. 주 69시간 일하도록 하자. 이거 도입하겠다고 했던 정부. 왜 여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할까요? 설마 대통령실 인근의 은행 창구는 여기만 특별하게 일찍 열고 늦게 닫는 거 아니겠죠? 그렇다고 노동시간을 늘리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을 늘려서 해결해야죠. 오해는 하지 마시길. 지금까지 은행의 3가지 배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은행도 문제이지만 이를 방치하는 정부도 문제인 것 같아요. 낄낄빠빠라고 하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하는데 지금 정부의 행태는 낄 때 빠지고 빠질 때 끼는 것 같아요. 경불진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